서울 강남 한복판, 유리창 너머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고급 아파트 단지. 그 중에서도 최지훈의 집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공간이었다. 거실 중앙에 자리 잡은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대리석 바닥 위에 놓인 수백만 원짜리 원목 테이블, 벽 한쪽을 가득 채운 대형 텔레비전과 최신형 음향 시스템까지. 그 모든 것이 이 집의 주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이 집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웃음소리나 따뜻한 대화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 집 안에는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다. 집주인인 최지훈, 그의 아내 서민정, 그리고 이른을 훌쩍 넘긴 노모 김봉혜였다. 봉희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아들을 키워냈다.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이 성공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랑스러워하며 이 집에 들어와 살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를 가족으로 대하기보다 마치 불청객처럼 대했다. 이날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봉희는 아침부터 정성껏 끓여낸 된장찌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국물에서는 구수한 향이 피어올랐고 옆에는 노릇하게 부친 파전과 손수 묻힌 나물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며느리를 불렀다. 민정아, 저녁 다 됐다. 지훈이는 언제 들어온다더나. 그러나 서민정은 부엌 문턱에 서자마자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먹어. 촌스럽게. 민정은 한숨을 내쉬며 스마트폰을 꺼내 배달 앱을 열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메뉴를 고르는 표정은 짜증으로 가득했다. 머리 아파 죽겠네. 그냥 일식이나 파스타 시켜 먹을래요. 어머니 드실 거면 드세요. 봉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아침부터 정성껏 끓였는데 다음부턴 뭐 먹고 싶은지 먼저 물어보고 하마. 그 말에 민정은 냉랭하게 대꾸했다. 제가 꼭 먹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안 먹는다고.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최지훈이 들어왔다. 얼굴은 술기운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랑복은 구겨져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서류 가방을 소파 위로 내던졌다. 젠장,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의 목소리는 짜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민정이 건성으로 물었다. 오늘 또 계약 안 됐어요. 협력업체 놈들이 조건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을 깨겠대. 내가 뭘 어쨌다고. 돈 맞춰줄 형편도 아닌데. 지훈은 머리를 감싸지며 주저앉았다. 그 모습을 본 봉희가 다가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훈아, 속상하지. 그래도 밥은 좀 먹어라. 그러나 지훈은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밥이 넘어가겠어. 다 어머니 때문이야. 다른 집 애들은 부모가 미천이라도 대주는데 나는 빈손으로 시작해서 이 꼴이라고. 순간 봉희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민정은 옆에서 거들듯 말했다. 맞아요. 젊었을 때 땅이라도 사두셨으면 이런 꼴은 안 났을 텐데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그냥 손 놓고 계셨잖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다. 친구 박상현이는 아버지가 부동산으로 돈을 싸들고 와서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태연이 알죠? 부모가 공장 물려줘서 걱정 없어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이게 다 어머니 탓이지. 봉희의 눈가가 떨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주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 이 집에 들어왔지만 돌아오는 건 끝없는 원망과 비난뿐이었다. 식탁 위에 된장찌개는 아직도 김을 내뿜고 있었으나 그 따뜻함은 가족에게 닿지 못했다. 집안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다. 며칠 뒤 주말, 서민정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집들이 면목이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경제적 여유와 생활 수준을 뽐내기 위한 자리였다. 그녀는 거실을 반짝이게 청소시키고 향수를 뿌려 은은한 향기를 채웠다. 그러나 부엌 한쪽에서는 김봉희가 허리를 굽힌 채 전을 붙이고 잡채를 무치고 있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며느리의 부탁이라 거절하지 못했다.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 오니까 음식 좀 제대로 준비해 주세요. 모듬정, 잡채, 갈비찜, 과일까지. 아, 그리고 제발 손님들 앞에서는 가만히 계세요. 분위기 깨지 말고요. 민정의 말은 예의 없는 명령처럼 들렸다. 봉이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내가 부엌에만 있지. 그날 저녁, 초대된 6명의 친구들이 도착했다. 모두 명품 가방과 옷으로 치장한 채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왔다. 아, 민정아. 집 진짜 예쁘다. 인테리어 어디서 했어? 역시 강남 사는 사람은 다르네. 친구들의 감탄에 민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인을 따랐다. 그때 봉이가 커다란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김치전과 잡채, 갈비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음식 냄새가 퍼지자 한 친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우와, 냄새 장난 아니다. 수제 음식 맞지? 진짜 맛있겠다. 민정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응, 아줌마가 해준 거야. 요즘 고한 가사도미인데 음식 솜씨는 괜찮더라. 그 말에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음식을 맛보았다. 정말 맛있네. 이런 솜씨 가진 본 찾기 힘든데. 민정은 속삭이듯 덧붙였다. 근데 손이 느려서 답답할 때가 많아. 나이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봉이는 부엌으로 돌아가던 중 그 말을 모두 들었다. 손에서 힘이 빠져 그릇이 덜컥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이나 며느리에게는 이미 가족이 아닌 단순한 가사도우미일 뿐이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떠난 뒤 거실에는 빈 접시와 술병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봉이는 말없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다. 민정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다가 무심하게 말했다. 어머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제 친구들이 음식 맛있다고 난리였어. 그러나 봉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사돔이라는 말이 귀에 맴돌며 마음을 짓눌렀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빗자루를 움직였다. 설거지통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집안을 메웠다. 그 소리는 어쩐지 눈물처럼 쓸쓸하게 울려 퍼졌다. 며칠 뒤 지훈의 회사 사무실은 전쟁터 같았다. 거래처에서 대금을 독촉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책상 위에는 붉은 글씨의 독촉장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은행 계좌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직원들이 월급을 묻자 지훈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나도 몰라. 다 끝났어. 그날 밤 술에 취해 돌아온 지훈은 또다시 어머니를 원망했다. 다 어머니 때문이야. 다른 부모들처럼 미천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이 고생은 안 했을 거 아나. 봉이는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정은 옆에서 차갑게 말했다. 그래요. 결국 어머니 때문에 우리 인생이 꼬인 거예요. 그 말에 봉이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했다. 침묵이야말로 지금 이 집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서히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12월의 서울은 차갑고 매서웠다. 창밖에는 눈이 흩날렸고 거리는 이미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그러나 최지훈의 집안은 더욱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회사는 사실상 부도가 확실해졌고 거래처에서 몰려드는 독촉과 은행의 압박이 하루하루 그를 욱죄었다. 술로 버티던 지훈은 결국 집안 곳곳에 화풀이를 했다. 컵을 던지고 액자를 깨뜨리며 소리쳤다. 다 어머니 때문이야. 다른 집 부모들은 아들 위해 사업 자금이라도 대주는데 나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 꼴이 됐어. 봉이는 두 손을 모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내가 어떤 길을 걷든 어머니는 늘 내 편이었어.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그러나 지훈은 아예 듣지 않았다. 옆에 있던 민정이 조용히 그러나 칼처럼 날카로운 말투로 거들었다. 여보, 솔직히 말하자. 우리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어머니까지 책임질 여유 없어. 이제 그만하시라고 해. 그 말에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눈빛에는 죄책감이 아닌 체념이 가득했다. 맞아. 우리가 챙길 처지가 아니야. 어머니가 나가시면 우리도 좀 숨통이 트일 거라. 봉이는 무너지는 심정으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짐짝이 되어 버린 듯했다. 결국 그녀는 낡은 가방 하나를 꺼내 옷가지를 접기 시작했다. 민정은 기다렸다는 듯 다가와 옷장을 열고 마구잡이로 옷을 꺼내 던졌다. 이런 낡은 옷들은 다 버려도 되겠네. 가방에 대충 넣으세요. 그 순간 봉이가 손으로 민정을 가볍게 밀어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내 짐은 내가 싼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다. 그 사진만큼은 가방 맨 위에 소중히 올려놓았다. 현관 앞에 선 봉이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다. 불빛은 환했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나가면 너희가 편하다면. 그래, 어미가 떠나마. 하지만 꼭 기억해라. 잃은 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녀가 손잡이를 돌리자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거세게 불어들어왔다. 머리칼이 흩날리고 하얀 입김이 흘러나왔다. 현관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봉이는 홀로 추운 복도에 남겨졌다. 가방 하나, 낡은 노트 하나.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눈물이 아니라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눈발이 거세게 몰아치던 강남의 밤거리. 김봉이는 낡은 가방을 꼭 움켜쥔 채 터덜터덜 걸어 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뒤돌아갈 곳은 더 이상 없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골목 끝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오래된 공중전화 부스였다. 봉이는 그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차가운 유리창에 성에가 끼어 있었고 입김이 허옇게 번졌다. 그녀는 노트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가죽 수첩을 꺼냈다. 손때가 묻어 낡아 있었지만 안에는 단단히 지켜온 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봉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특정 페이지를 열고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차례 울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김 비서 맞나? 오해, 회장님. 전화기 너머로 놀란 듯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잠시 숨 막히는 정적이 흐른 뒤 상대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정말 김봉희 회장님이십니까? 제가 20년 동안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봉희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락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낮고 단단했으며 듣는 이를 압도했다. 이제 때가 됐다. 나를 데리러 오너라. 성북동 한일학국 앞이다. 전화를 끊자 봉이는 다시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부스 밖에 겐치에 앉아 허리를 곧게 폈다. 지나가는 이들은 그녀를 그저 낡은 가방을 든 초라한 노인으로 볼 뿐이었다. 그러나 곧 사람들의 시선은 놀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었다. 정확히 20분 뒤 검은색 대형 세단이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운전석에서 말쑥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급히 내리더니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회장님. 김 비서는 눈가가 젖은 채 봉이 앞에 섰다. 봉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자네도 많이 늙었구나. 아닙니다. 회장님은 전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봉이의 낡은 가방을 공손히 받아들었다. 봉이가 차에 오르자 차 안의 온기가 추위를 몰아냈다. 창밖으로는 네온 사인과 불빛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과거를 꽂뚫고 있었다. 20년 전 남편과 함께 종로의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던 시절 남편은 마지막으로 당부했었다. 지훈이에게 우리 재산을 알리지 말자. 그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는. 봉이는 그 약속을 지켜왔다. 그러나 오늘 그 약속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세단은 조용히 호텔 신라 정문 앞에 멈춰섰다. 이미 대기하던 지배인과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박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 안으로 들어섰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자 그녀의 표정은 평범한 노모의 얼굴에서 냉정한 기업인의 얼굴로 변해갔다.
펜트하우스 문이 열리자 눈부신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쏟아졌다. 한강 위의 불빛과 남산타워, 종로의 빌딩 숲까지. 봉이는 창가에 서서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결연했다. 며칠 뒤 최지훈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고 팩스로는 독촉장이 끊임없이 들어왔다. 책상 위에는 세유 통보, 법적 조치 예정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한 우편물들이 쌓여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 뜬 계좌 잔액은 0에 가까웠고 은행에서 보낸 대출 연장 불가 통보 메일이 그 위에 깜박이고 있었다. 최 사장님, 더는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계약 파기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거친 목소리에 지우는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상대방은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직원이 다급하게 들어왔다. 사장님,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담보 가치가 떨어져서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월급을 계속 묻는데. 지훈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허했다. 나도 이제 끝이야. 다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허탈한 웃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지훈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다 여러 번 틀려서라 겨우 들어올 수 있었다. 소파에 앉아있던 민정이 얼굴을 찌푸렸다. 왜 이렇게 늦었어? 또 술이야. 이 뒷골 좀 봐. 다 당신 때문이야. 지훈은 벽에 구두를 던지며 소리쳤다. 회사도 망하고 집도 날아가게 생겼어.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방에서 소란을 듣고 나온 봉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지훈아, 무슨 일이나. 어머니가 도와줄 수 있는 게. 그러나 지훈은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다 어머니 때문이야. 다른 부모들처럼 뒷받침이라도 해줬으면 내가 이 꼴은 안 당했을 거 하나. 봉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정이 결정적인 말을 던졌다. 여보, 솔직히 말하자. 이제 우리한테 어머니를 모실 여유 없어. 어머니를 내보내라 해.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우리가 지금 누굴 챙길 형편이야. 어머니까지 책임질 수 없어. 순간 봉이의 손에서 들고 있던 쓰레기통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물었다. 내가 나가면 되는 거나. 민정은 기다렸다는 듯 곧장 봉이의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를 꺼내 가방에 던졌다. 옆에서 지우는 벽에 기대 서 있었다. 그 눈빛에는 연민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체념뿐이었다. 어머니, 짐 빨리 챙기세요. 저희도 지쳤어요. 밖에는 눈이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봉이는 마지막 옷가지를 넣고 지퍼를 닫았다. 현관 앞에 서서 두 사람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래, 내가 나가마. 너희가 편하다만. 그녀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자 바깥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가방을 움켜쥔 채 조용히 눈보라 속으로 걸어갔다. 그 뒤로 남은 거실은 고요했지만 어쩐지 더욱 차갑고 쓸쓸했다. 며칠 후 서울저녁의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 뉴스 헤드라인이 일제히 한 인물의 이름을 내걸었다. 종로의 숨은 거부, 김봉희 회장 귀환, 8천억 원 사의 한원 선언, 장학재단 설립 예정. 사진 속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품위 있게 앉아있는 봉희의 모습이 있었다. 단아한 미소와 흔들림 없는 눈빛은 더 이상 초라한 노모가 아닌 세상을 움직이는 거물의 얼굴이었다. 고시원 좁은 방 한쪽에서 지훈과 민정은 낡은 텔레비전을 붙들고 그 뉴스를 보고 있었다. 둘 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저게 어머니라고?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아닐 거야. 어떻게 저렇게. 민정은 말끝을 흐리며 얼굴을 감췄다. 그러나 뉴스 앵커의 다음 멘트가 두 사람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렸다.
김봉희 회장은 남편과 함께 소박한 국밥집을 운영하며 출발했으나 종로 일대와 강남의 부동산을 일찍이 매입해 오늘날 8천억 원에 달하는 자산가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장은 자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우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민정은 눈이 번쩍 뜨이며 남편을 흔들었다. 여보, 만약 우리가 어머니께 용서를 빈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 아니야. 8천억이야. 그 중에 일부만이라도 우리에게. 하지만 우린 어머니를 그렇게 내쫓았잖아. 지우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민정의 목소리는 집요했다. 그래도 자식이야. 피는 못 속여. 자식이 무릎 꿇고 빌면 어머니가 모른 척 하시겠어. 지훈의 마음은 흔들렸다. 죄책감과 탐욕이 뒤엉켜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머니도 결국 사람인데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그 순간 좁은 고시원의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이미 후회가 아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기대와 욕망이 번지고 있었다. 그날 밤 민정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말했다. 내일 바로 가자. 호텔 신라에 계신다고 했지. 무조건 무릎 꿇고 울어. 내가 옆에서 같이 빌 테니까. 지훈은 대답 대신 굳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맴돌았지만 결국 한 가지 생각만이 또렷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어머니가 우리를 버릴 리 없어.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너무도 순진했고 동시에 지나치게 계산적이었다. 세상은 이미 그들을 향해 차갑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다음 날 최지훈과 서민정은 서둘러 몸을 단장했다. 옷차림은 초라했지만 가능한 한 단정하게 꾸몄다. 두 사람은 곧장 호텔 신라로 향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다. 화려한 공간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더욱 초라하게 보였다. 지훈은 프론트 데스크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김봉희 회장님은 뵈러 왔습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직원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예약되지 않은 방문은 안내해 드릴 수 없습니다. 민정이 성급하게 나섰다. 저희가 바로 며느리입니다. 가족인데 얘 못 만나요. 그때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2명이 다가와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경호원은 무전기로 짧게 보고를 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 두 분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전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죠. 그 말에 민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호는 순간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듯 무릎을 꿇었다. 로비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이 불효자가 무릎 꿇고 빕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의 절규가 호텔 로비를 가득 메웠다. 민정도 재빨리 옆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순식간에 로비는 술렁였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자식인데 어머니 마음이 누그러지시겠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다. 저 사람들이 바로 그 어머니를 눈보라 속에 내쫓았다잖아. 이제 와서 울고불고 한다고 뭐가 달라져.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고 영상은 곧 SNS에 퍼져나갔다. 불효한 자식들의 눈물수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화제가 되었다. 댓글은 찬반으로 갈라졌다. 어떤 이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용서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부모를 버린 사람은 자식 자격 없다며 비난했다. 그러나 로비 한가운데 무릎을 꿇은 두 사람의 눈빛에는 참회의 눈물 대신 절박한 욕망이 숨어 있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었다.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산, 그것이 그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한참 동안 이어진 절규와 오열에도 불구하고 호텔의 고요한 공기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이쪽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시선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다. 지우는 손을 모으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단 한 번만 얼굴이라도 뵙게 해주세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민정도 손을 뻗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펜트하우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로비 전체는 묘한 긴장과 불편한 연민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긴 침묵을 깨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호텔 로비가 술렁이던 그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2층 난간 쪽으로 쏠렸다.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김봉희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한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한겨울의 얼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지훈이 난간을 올려다보며 두 팔을 벌렸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정도 바닥에 엎드려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다. 어머니,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봉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잠시 그들을 내려다보던 그녀는 옆에 있던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변호사가 검은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지훈과 민정은 그 발자국 소리 하나하나에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했다. 이 변호사는 무릎 꿇은 두 사람 앞에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봉투를 내던졌다. 종이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흩어졌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박봉희 회장님의 최종 의사를 전달합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법원 도장이 찍힌 서류가 눈에 들어왔다. 이건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민정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중얼거렸다. 이 변호사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부로 회장님께서는 두 분과의 친자 관계를 단절하셨습니다. 또한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셨습니다. 앞으로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우리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요?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장님의 모든 재산은 장학재단과 사회환원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두 분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서 힘없이 주저앉았다. 눈물마저 말라버린 듯한 얼굴이었다. 지훈은 2층 난간을 향해 절규했다. 어머니, 그래도 저희는 어머니 자식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완전히 버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난간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봉희는 아들의 마지막 절규를 들을 가치조차 없다는 듯 이미 자리를 떠났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회장님께서는 두 분을 어제부로 이미 고인이라 여기십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 말과 함께 그는 돌아섰고 경호원들이 길을 열었다. 로비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그 정적은 연민이 아닌 노골적인 조롱과 냉소로 가득 차 있었다. 구경하던 사람들의 스마트폰 카메라는 여전히 두 사람을 향해 있었다. 지훈은 손에서 힘이 빠져 서류를 놓쳤다. 친자 단절이라는 글자가 바닥에 흩어졌다. 그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정말? 끝인가 하. 민정은 얼굴을 감싸지며 흐느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종이 한 장이 차가운 로비 바닥에서 바람에 흩날려갔다. 며칠 뒤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연회장.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단상에는 명성장학재단 설립 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정각이 되자 문이 열리고 김봉희가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기자들은 일제히 셔터를 눌렀다. 봉희는 마이크 앞에 서서 차분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명성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연회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봉희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고 기자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국밥집을 하며 아들을 키웠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도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러다 운이 좋아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지만 그것이 제 삶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최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의 결심에 영향을 미친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봉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버림받고 홀로 남겨진 노인의 서러움을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은 결국 사람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을. 그 대답은 폭탄과 같았다. 기자들은 숨겨진 사연을 짐작하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다른 기자가 곧바로 물었다. 그렇다면 가족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봉인은 정면의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제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입니다. 그 한마디는 곧바로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그것은 공식적인 절연 선언이었다. 봉인은 다시 담담하게 이어갔다. 앞으로 명성장학재단은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 기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해 존재할 것입니다. 첫 지원금은 100억 원이며 이후 매년 규모를 확대해 결국 제가 가진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입니다. 원단 아래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자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뒷골목. 곰팡이가 핀 허름한 방 안에서 지훈과 민정은 작은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먼 속 어머니는 조명을 받으며 찬사를 받고 있었다. 수많은 이들이 존경과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의 두 사람은 차갑고 축축한 방바닥 위에서 서로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지훈은 머리를 벽에 기댄 채 중얼거렸다. 어머니,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민정은 말없이 눈물을 닦았다. 그들의 눈앞에는 김이 빠져 불어터진 컵라면이 놓여 있었다. 한때 억대의 식탁 위에서 최고급 요리를 먹던 부부의 현재는 싸구려 인스턴트 음식이 전부였다. 봉이가 연단 위에서 받아내는 박수 소리는 그 좁고 어두운 방 안까지는 닿지 않았다. 오직 후회와 절망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한 달 후, 명성장학재단 사무실은 따뜻한 웃음과 활기로 가득했다. 햇살이 커다란 창을 통해 흘러들었고 향긋한 커피 냄새와 꽃향기가 공기를 채웠다. 원목 테이블 주위에는 20명 남짓한 장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희망이 가득했다. 김봉희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자리에서 일어나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이제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고 배우고 싶은 것 실컷 배우세요.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줄 겁니다. 그 말에 학생들의 눈이 젖어들었다. 한 여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려 했는데 다시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봉이는 따뜻하게 손짓했다. 앞으로는 울지 말고 웃으면서 공부해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걸로 은혜를 갚으면 됩니다. 학생들의 눈에는 빛이 차올랐다. 그 순간 봉이의 가슴은 묘한 따뜻함으로 벅차올랐다. 한편 문이 열리고 노인 몇 명이 조심스레 들어왔다.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웃들이었다. 그들은 봉이의 손에 붉은 카네이션을 건넸다. 회장님, 저희는 돈이 없어 이런 것밖에 못 드립니다. 그래도 마음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봉이의 두 팔은 금세 붉은 꽃으로 가득 찼다. 평생 아들에게조차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감사가 지금 그녀에게 흘러들고 있었다. 그 시각, 서울 변두리의 낡은 옥탑방. 최지우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곰팡이가 핀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바람은 낡은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다. 그의 옆에서 민정은 얼굴을 베개에 묻은 채 흐느끼고 있었다.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민정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게 흘러나왔다. 지우는 대답 대신 눈가를 적셨다. 그는 지난날 어머니에게 퍼부었던 말들이 가슴을 찔렀다. 다 어머니 때문이야. 가게 하나 제대로 못 키운 게 뭐나.
그 잔인한 말들이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한때 그들이 무시했던 국밥집은 사실 거대한 제국의 씨앗이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었다. 어머니는 세상의 존경을 받는 이름이 되었고, 자신들은 더러운 방 안에서 후회와 절망에 갇혀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났다. 그러나 그 불빛은 이 어두운 방까지는 닿지 않았다. 봉인은 그날 저녁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잔을 들어 올리며 낮게 중얼거렸다. 여보, 나 잘했지요. 이제라도 내가 할 일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빛과 그림자, 한쪽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후회와 절망이 깊어지고 있었다. 선택의 무게는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고 있었다.